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중증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와 신종 변이설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는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국적이나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중국발 입국 감염자 증가에 대비한 방역 강화 대책을 30일 발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등이 예상되는데 중국의 약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감기약 수급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이가 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서 중증화와 사망을 막는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주 동안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개량 백신이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에서 각각 76%와 8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CNC 데이터 센터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합선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노후화된 배터리 안에 있는 전선 피복이 손상돼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복 손상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 이상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이 유발된다는 등 코로나19 관련 공포가 빠르게 퍼지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气管插管重症肺炎全是重症肺炎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한 중증 병실, 산소 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는 시신에 과거 격리시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안치실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감염 전파 속도만큼 빠르게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돌아왔다는 소문부터 백신 부작용 또는 신종 변이설까지 난무합니다. 방역 브리핑에서 공개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这个白色区域反映出来的呢是渗出物的这个影像学的表现，并不是说肺脏的这个组织和实体变成了白色。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다른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부턴 코로나19를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고 국경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然后一下子就放开了，但是一点准备都没有。但是我们家里那边陆陆续续感染老人那块，其实蛮担心的，尤其是小孩这块，是吧？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에선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入国時検査での陽性者については、すべてゲノム解析の対象とし、待機施設で原則7日間隔離。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방역 정책 전환에 따른 혼돈이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은 방역 해제를 더 확대해서 새해부터는 수입 물품에 대한 PCR 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내년 1월 8일부터 모든 냉장 수입 식품과 비냉장 수입 물품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같은 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관리 등급을 최고인 갑에서 을로 낮춘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논란 와중에 해외 냉장 유통 제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PCR 검사를 해봤고 여러 차례 한국산 수입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국자 격리 해제와 자국민 해외여행 완화 조치 발표 이후 중국인들의 춘제 연휴 기간에 해외 호텔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중국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의 춘제 연휴 해외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보다 6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예약자가 몰리면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호텔 가격은 전년보다 40% 올랐으며 몰디브의 한 고급 호텔 하루 숙박비는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544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호텔 예약 상위 도시는 방콕, 도쿄,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서울, 두바이 등으로 아시아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각 다음 달 5일 0시, 우리 시각으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적이나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홍콩, 마카오발 여객기에 대해 자국 내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는 유명 관광지로 통하는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국제공항은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중국발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신속 항원 검사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한 뒤 30일 브리핑에서 최종 대책을 발표합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입국 규제 완화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그 영향에 대해 정부 안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의 여행객 증가와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최근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도 해열제 등 감기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감기약 수급 대책도 담길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76%, 사망 예방 효과는 8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이가 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으로 2차 이상 접종한 사람들보다 추가 중증화 예방 효과가 평균 76.6%, 사망 예방 효과는 80.5%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 취약시설 51.6%, 60세 이상에서 30.4%로 나타났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과 위중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외 연구에서 이가 백신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방역 정책 변경으로 국내외 혼란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홍콩도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백신 패스 등을 폐지하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졸리 홍콩 행정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모임 인원수 제한 등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는 현행처럼 5일간 재택 격리를 해야 하며 4일째와 5일째 이틀 연속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졸리 장관은 홍콩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누적 확진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 집단 면역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전염병 예방 정책은 중증과 사망 예방,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기 증상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영유아에게 처방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5.1%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6세 이하 영유아 처방률은 38.9%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1년에 평균 6.5회로 다른 연령대의 22배를 넘는 수준이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확진자의 입국이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일주일 전보다는 4천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일단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현재 그 요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는 약간 줄어들고 주중에는 뭐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죠. 네. 지금 지난 2주간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는요. 6만 6천 명 정도로 완만한 증가세 혹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겨울철이라는 특성상 감소 추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2월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도 10주 이상 계속 1을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정체기를 거치면서 3월 정도가 되면은 완연한 감소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증가세나 정체 수준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큰 폭이긴 합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이번 주에는 573명인데 이전 주에는 하루 평균 511명이었기 때문에 하루 평균 62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사망자의 추세도 이번 주 하루 평균 59명인데 지난주는 54명이었기 때문에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 위중증 사망자 수라는 것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 3주 후에 후행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것이 숨은 감염자가 많음으로 해서 그다지 그 정확한 방역 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하여튼 뭐 방역 여러 가지 태세 또는 우리의 대응 태세 또는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상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숨은 감염자가 많다 보니 어떤 이 그 수치들 간의 착시 효과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그 감염 혹은 재감염에 대한 이 공포심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증상이 있어도 실제로 진단을 받지 않는 젊은 층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겨울철의 특성상 감기, 독감 혹은 코로나19 이 증상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속 항원 검사로서 진단을 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독감이라고 판정이 진단이 된다면은 타미프루 같은 탁월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일단은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진단 검사는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면서 각국이 지금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방안들이 좀 포함될까요? 예, 이미 뭐 다 의논을 했을 거고 내일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는 30일부터 모든 중국 입국자 또는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경유자들까지 다 신속 진단을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일주일 격리를 의무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1월 5일 입국자부터 뭐 경유라든지 뭐 접종 과정에 상관없이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까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48시간 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든가 또는 입국 시에 일본처럼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PCR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48시간 이내에 결과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PCR의 특성상 보통 12시간 이상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탑승 이전에 이 결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할지라도 민감도라든지 혹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타겟이라고 그래갖고서 타겟 검역 국가라고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표적 검역 국가로 지정을 해서 37.3도 C 이상의 열을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반자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하고 또 격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지금 PCR 검사 혹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을 도입을 해야만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정확도와 신속성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에서도 감기약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감기약 수급 대책도 그 방역 강화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이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아마 12억 명 정도가 감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또 이미 이번 한 달, 12월 달만 해도 2억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코로나19 이외에도 독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에 의해서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같은 것들의 수요가 엄청날 텐데 우리나라가 보통 이 해열제 같은 경우 그 원료 수급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원료 수급을 다른 국가로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계속 아세트아미노펜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루펜 계열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 자체에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특히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편향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수급이 꼬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속히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변이주 이야기 계속 해볼 텐데요. 지난주 BA.5 검출률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뭐 변이 세대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변이가 BN1이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네, 정확한 통계로는요. BA.5를 포함한 전체 BA.5 가위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62%로 아직까지 우세종이긴 한데 BA.5만을 보면은 46.1%로 이미 우세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BQ1이라든지 BQ1이라든지 BQ1.1 같은 경우도 이 하위 변이주인데 BQ1이 7.2%, BQ1.1이 5.5%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것이 이 BN1이라는 이 BA2.75 켄타우루스라는 이 변이주의 하위 변이주에 속하는 것인데 네. 이게 유독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24.4%인데요. 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이 전파력은 확실히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켄타우루스라는 것이 원체 전파력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BA5보다는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BA1은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당분간 이 BA1이라는 것의 추세를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BN1이라는 그 변이가 유행하게 되면 그 국내에서도 재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면역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감염 숫자가 이제 점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예. 뭐 특별히 그 이외에 뭐 독성이 더 강해졌다는 그런 보고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가 현재 이가 백신 접종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변이주가 뭐 BA5에서 BA2.75 이제 BN1까지 계속 변화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거 뭐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개량 백신을 맞는다면은 뭐 대부분 5차 접종까지 된 상황인데요. 새로운 변이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개량 백신을 또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같은 백신을 여러 번 맞았을 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범 코로나 백신, 팬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기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이것이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은 아마 내년 말 정도에는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상용화 된다면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때까지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기존의 백신을 좀 맞으면서 잘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CNC 데이터센터 화재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SKCNC 화재 사고 수사 전담팀은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노후화된 배터리 안에 있는 전선 피복이 손상돼 합선이 발생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전선 피복이 손상된 정확한 경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리튬이온 배터리는 SK 모바일 에너지가 지난 2015년 만들었는데 평균 수명이 10년인 만큼 사용 연한을 3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SKCNC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리터당 2,000원대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500원대로 안정화되면서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급격한 휘발유값 인상 방지를 위해 직영과 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내년에 각각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 때문인데 내년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결국 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마지막 요금 인상 시기는 2015년 6월, 약 7년 6개월 만에 서울시가 요금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각각 300원을 올리는 안입니다. 대중교통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교통 수입인 요금은 8년 전 수준인데 비용인 물가와 인건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여파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줄면서 승객 운송 수입이 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던 적자는 지하철은 올해 기준 1조 2천억 원, 버스는 6천억 원 넘게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또 무산됐습니다. 지하철은 어르신 무임 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도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가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보입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항상 매일매일 다녔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안 올랐으면 했는데 올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 올랐잖아요, 지금. 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올릴 목표입니다. 다만 관련 절차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실이 많아질 거란 우려에 최근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려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쌓아두는 쟁탈전까지 더해지면서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두 자녀의 학자금을 카드론으로 융통해온 학원 강사 안모 씨. 연체 한 번 없었고 신용점수도 800점이 넘지만 신용대출금리가 17%에 육박합니다. 16.4%로 약 3배가량이 인상됐더라고요. 비교적 양질의 채무자에게 16.4%나 19.9%라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가파르게 올라 평균 15%를 넘었습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며 돈 구하기가 힘들어진 데다 대출금리 인상 규제가 더해지면서 차라리 수요를 줄이려는 전략이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8%까지 오른 데다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에도 버티던 카드사들이 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정이 다르지 않은 대부업체 문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당수 회사가 600점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거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고신용자 대출금리 역시 15% 내외로 높였습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의 아프로파이낸셜 대부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내년에 더 큰 위기가 올 거란 우려 속에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운 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 쟁탈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다 영마진 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발행업이나 그런 거만 수익을 내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영마진을 감안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땡긴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증권사와 카드사, 대부업체 모두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의 현금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며 대출 보릿 고개를 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부 자동차 야영장의 화재 소화 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자동차 야영장 20곳의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곳은 비치된 소화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야영장 내 잔불 처리 시설과 소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5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한 곳은 야영장 내 판매가 금지된 폭죽을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부하는 전 국민에게 의무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 30대부터 50대가 일하면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문턱도 더 낮출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오렌지 브라운으로 그리고 살짝 끝부분에 펄이 들어가는 형태를. 학생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미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를 인정받는 학점 은행제. 1997년 도입돼 지금까지 94만 6천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교수도 여럿 배출했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20년째, 정부가 대학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수업을 안 듣고 경력만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허리인 3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 학령 임금에만 의존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평생 학습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질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때 지역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하는 계획이고요. 문제는 이들이 일하느라 바빠 공부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학습 휴가를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 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제하고 휴직제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 마인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고. 공부 비용도 지원할 방침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의료와 주거, 일자리를 통합해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늘 행복 프로젝트인데요. 주민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고 사회 안전 그물망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간단한 의료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희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혈압과 혈당을 재고 치매 예방 검사를 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데 방문해서 저희가 말벗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성질환 관리 교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집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문턱도 없앴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또 안전바가 되니까는 손으로 잡고 일어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지고 그랬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늘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공동체 활동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처지라든가 조건을 아주 잘 따져서 일종의 이제 맞춤형 주거 정책들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아마 다른 지자체가 좀 배워야 될. 재난이나 실직, 가정 폭력을 이유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거 안전망도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광산구는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랄지 아니면 식생원 개설이랄지 또 이제 캠페인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분야와 손을 맞잡고 주민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차디찬 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인력난까지 심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청년 농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으로 지역 사회에도 이바지하는 청년 농부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깨를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별한 깨를 씻고 쪄서 압착기에 넣으면 금세 고소한 향의 참기름과 들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기름은 강한 불에 볶는 기존 방식과 달리 최소한의 열과 압력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비결. 기름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화장품과 빵, 국수도 인기 품목입니다.
국산 깨로 또 정선을 잘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게, 요즘 젊은 분들 드실 수 있게 제품 개발을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생산하는 이곳의 주 재료는 초록색 쌀. 벼가 익기 전 초록색일 때 수확하는 강화도 특산물인데 비타민C와 베타글루칸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쌀과 단호박, 소고기, 들깨 등을 활용해 50여 가지의 죽을 생산하는데 대기업과 차별화한 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차별화 전략으로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서 유통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올해 8월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서 유기농 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농업인은 전국적으로 약 15,000여 명.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을 3만 명 더 늘리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신품종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무기인 젊은 농업인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이 직원 해고를 발표한 데 이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라켄이 다음 달 31일 일본 금융당국에 등록을 취소하고 일본에서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크라켄은 미국에서 코인베이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크라켄의 이번 철수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흔들리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라켄은 지난달 말 코인 시장 침체와 FTX 파산 신청 사태 여파로 전 세계 직원 중 30%에 해당하는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샤르코 마리투스는 말초신경의 문제로 신체 마비와 변형을 초래하는 유전 질환인데요. 마땅한 치료제도 없던 이 병을 국내 연구진이 전자약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샤르코 마리투스 유전병의 전자약 치료법에 대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학과 김민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자, 샤르코 마리투스 참 이름도 생소한 병인데 치료제까지 없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병을 전자약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셨다고요? 네네네. CMT라고 부르는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은 말초신경에서 수초의 손실로 인해 근육 위축, 무감각, 발의 기형, 마비 등을 유발하는 유전 질병입니다. 예. 네, 약 3,000명 중 1명이 발별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은 종류도 다양하고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말초 탈수초성 신경병증인데요. 예. 대표적인 CMT1의 경우 우리 말초 신경에는 시완세포가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잘 감싸주고 있고 이 때문에 뇌에서 생성된 신경신호가 발끝까지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이 시완세포가 감싸는 것이 문제가 생겨 수초화가 잘 안 되게 됨으로써 신경신호 전달도 느리고 신호 전달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근육도 잘 못 쓰게 되고 감각도 이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약물이 개발 시도되었지만 대부분 큰 부작용으로 인해 실패한 상황입니다. 전자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생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 자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과 같은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전기 자극으로 치료를 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어떤 전기 자극 조건에서 시완세포가 신경을 잘 감싸는지를 찾고 그 자극을 CMT 질환 모사 마우스에 적용해보고 효과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화학 약물로 인한 치료가 아니라 전기 자극,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CMT 치료 효과를 검증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전기 자극으로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겠죠? 네네, 치료 가능합니다. 우리 생체와 세포는 외부 환경을 끊임없이 센싱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단단해지는 것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일 거고요. 또한 재활의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적절한 외부 자극을 받으면 생체 기능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치료에 사용되어 온 침이나 뜸도 특정 위치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 치료가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네. 침이나 뜸으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 전자약으로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희는 CMT가 신경 질병이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연구해 보니 보통 말초 탈수초성 신경병증에서는 흔히 지질 생합성 기능이 떨어지는데 특정 전기 자극 조건에서 지질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고 실제로 수초 내 지질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 수초 형성에 중요한 단백질인 PMP22가 질병 세포 모델에서는 세포 핵 주변에 소포체에 비정상적으로 응집되어 뭉쳐 있고 있어야 할 수초막에는 별로 없었는데 특정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핵 주변보다는 수초막으로 많이 이동해 수초 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질환 마우스 모델 궁둥신경에 전극을 이식한 후 자극을 주었더니 궁둥신경에서 수초 형성이 확연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훨씬 운동 능력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특정 자극이 세포의 생화학적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절개해서 궁둥신경에 전자칩을 넣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몸속에 어쨌든 어떤 전자장치를 넣는 거니까 이게 안전한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절개해 3cm 길이의 원기둥 모양의 전극을 삽입해 궁둥신경을 감싸고 전기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네, 현재 상용화 전이라 장치의 소재, 무게, 고정 방법, 충전 방식 등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기존 삽입형 자극 장치를 기반으로 하기에 부식 위험, 부작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전적인 심장 질환에 사용되는 페이스메이커부터 양하지 마비 환자 방광 제어를 위한 자극 장치, 간질환 환자 치료, 비만 치료를 위한 삽입형 자극 장치도 실제 환자들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를 든 질환에 전자약 치료를 하고 있기에 안전성 측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자약은 여러 논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하고 있기에 앞으로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한 통증이나 저림 현상, 간지러움에 대한 보고들도 있기에 더 많은 생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효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CMT 질환 쥐에게 3주간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해 보니 질환으로 저하되었던 운동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해 치료된 마우스의 궁둥신경을 확인해 본 결과 손상되어 있던 수초막이 현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수초막의 질적 향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일반 쥐만큼의 운동성까지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런 피지컬 밸런스와 같은 운동성에서 50% 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보고된 다른 문헌들 대비 우수한 수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확실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약 치료법과 그 다른 치료법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고 병원 가서 약을 받아오니까 아프면 약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고정관념이 깨질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약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을 확인하고 시판되고 있지만 많은 화학약물들은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질병과 관련된 부위의 장기, 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 여러 종류의 세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시그널이 전달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자약과 같은 물리자극 기반의 치료 기술들은 온몸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 로컬 세라피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부작용 또한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복용 약물, 그 투약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전자약이 꼭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실질적인 예로 CMT에서도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물질이 신경 수초화를 향상시켜 CMT 치료제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가 되었지만 이 물질은 소화 시스템에서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로 전환되고 혈액에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약물이 이 질병에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장기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CMT 전자약이 상용화된다면 불편한 부위에 맞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CMT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은 뇌에 직접 작용합니다. 네. 이런 비만 치료를 전자약으로 접근해 보고자 미국 엔테로메딕스는 소화기계와 뇌가 소통하는 미주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어 신경 신호를 교란시켜 식욕을 줄이는 전자약을 선보였습니다. 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증명이 되어야겠지만 전신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생화학적 약물에만 치료를 위해 의존하지 말고 전자약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여러 난치 질병의 해결책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만까지 전자약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가 심화되어서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낙상, 골절, 골다공증과 당뇨와 같은 2차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해서 2016년 11월 WHO에서 근감소증 질환 코드가 부여되었습니다. 네. 근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도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승인받은 약물이 없는데요. 이런 질환에도 전자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자약이 노화된 근육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인데 저희 연구 그룹에서 자극 스크리닝을 해본 결과 근감소증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젊은 근육과 노화 근육에서 근육을 향상시키고 회복하는 최적의 자극 조건이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요. 네, 특정 전기 자극 조건에서는 노화 근육은 재생되지만 젊은 근육은 손상되어 전자약 치료도 퍼스널라이즈드 일렉트릭 메디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비만 치료, 항암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 여러 난치 질환에 전자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네. 현재 전자약 자체는 상용화가 되어서 뇌종양, 수면무호흡증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MT 질환의 전자약 상용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국의 많은 환우분들께서 직접 연락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위한 전자약 제작, 임상시험, 장치 인허가 등 여러 단계를 넘어야 해서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복용하는 약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 자극으로 치료하는 전자약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CMT뿐 아니라 다른 질환 치료까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디지스트 뉴 바이올로지 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60년 뒤부터 남부지방에는 겨울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이번 세기 말인 2081년부터 2100년 사이에 서울의 여름은 188일, 대구도 198일로 늘어나 1년의 절반 이상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 온실이나 축사에 설치된 정보통신 기술 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용 전자통신 분야 국가 표준 제정을 추진해 최종 고시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 표준 기술은 스마트 온실 분야 1건과 축산 설비 분야 2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지평성 산업단지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연성 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섭니다. 전라북도와 두산에 따르면 6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후 최고 품질의 연성 동박 적층판을 생산하게 됩니다. 앞서 이가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은 어르신은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내 유행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내에서도 위중증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계량 백신 추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